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방은 합병이 불법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규탄 결의는 무산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대폭 오릅니다. 전기 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70원, 가스는 서울 기준 가구당 월 5,4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해임안을 상정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고 야당은 외교 참사 대책위를 출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입국하면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오는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종 면회도 재개됩니다. 사흘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9도, 낮에는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합병이 불법이라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Люди, живущие в Луганске, Донецке, Херсоне и Запорожье, становятся нашими гражданами навсегда. 푸틴 대통령은 주민 투표에 따른 합법적 합병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점령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를 축출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Він не знає, що таке гідність і чесність. Тому ми готові до діалогу з Росією, але вже з ін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nequivocally rejects and condemns these illegal annexations, and it will never recognize them, just as it did not recognize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러시아의 합병 선언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규탄의 뜻과 함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당국자 등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국민투표를 사기로 재차 규정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가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is never going to recognize this. And quite frankly, the world's not going to recognize it either. He can't seize his neighbor's territory and get away with it. It's as simple as that.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핵 사용 가능성을 비롯한 푸틴 대통령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발표 직후 미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당국자들과 하원 의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포로 고문 혐의 등으로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비자 제한에 나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전쟁 관련 물자 수송 등에 관여한 기업과 단체 57곳에 대한 수출 규제도 준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지위를 변경하려는 불법적 병합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는 게 미 당국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I also made clear that when Russia made this move,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would impose swift and severe costs on individuals and entities inside and outside of Russia.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결의안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은 유엔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침공으로 인한 국경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 규범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오릅니다. 인상폭이 예고됐던 것보다 더 큰데요.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르는지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르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 올해만 세 번째 인상입니다. 원래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4.9원 오르는 것으로 이미 예고돼 있었지만 인상폭은 예고보다 더 컸습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추가 인상됐습니다. 기존 예고됐던 메가줄당 0.4원보다 더 많은 메가줄당 총 2.7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평균 월 2,270원, 가스요금은 서울 지역 가구를 기준으로 월 5,400원 오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 확대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석탄 등 원료의 수입 단가 폭등이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LNG와 석탄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물가, 민생 여건을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오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는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춥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에만 가스요금은 10,000원, 전기요금은 6,000원가량 오르게 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사업자들은 더 큰 폭으로 요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1kW 시당 최소 11.9원, 최대 16.6원 올리기로 했는데요.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진 곳은 대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구조상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제조업체들 역시 날로 오르는 전기요금에 한숨이 나온다고들 말합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도금업체. 도금하는 모든 작업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환기 설비는 전기 사용이 더 많습니다. 올해 이미 2차례 올린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또 오른다는 소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로 인해서 소모되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점점점 요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죠.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는 이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와 전기 사용량은 비슷했지만 지난 8월 전기요금은 28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요금이 저렴한 심야전기 사용도 시도했지만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전기를 아끼겠다고 심야전기를 쓴다고 야간에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전체 에너지의 78% 이상을 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조, 금형 등 기초 제조업을 일컫는 6대 뿌리산업의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은 평균 15%에 달합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대기업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열처리나 주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의 한 20-30% 정도로 차지를 합니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고효율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요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기초 제조업체들이 고효율 기기를 구매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른바 외교참사 대책위를 출범시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이 거부된 건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이성적 의회 폭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안을 상정했던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의 외교 참사 비판에 대해선 상대국도 괜찮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억지 자해라고 했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대책위까지 출범시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무능과 말실수의 화살을 화풀이식으로 언론을 향해 겨누고 진실 규명만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나섰는데 국민도 눈과 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이런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와 만 5세 취향 논란이 불거졌던 8월 초와 같은 최저치입니다. 지난주보다 긍정은 4%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외교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전 비용 전체를 확인한 결과 1조 원이 넘는다는 자체 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비까지 포함해 자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496억 원이 들 거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1조 원이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이나 영빈관 신축 예산 등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 관련 예산만 8천억 원대에 달할 거라고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또 기존 청와대 용도 변경 관련 사업에 541억 원,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 개방에 드는 483억 원 등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산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큰 관련성이 없는 사업까지 허위로 계상해 이전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기적의 산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 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대통령실도 가장 큰 비중인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1조 원 주장은 자의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 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정보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9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향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내 입국할 때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도 사라져 원하는 사람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입국할 때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0시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부터 대상입니다. 국내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0.9%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화 추세인 방역 상황과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입국 시 증상이 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역 단계에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뒤에 검사 받기를 원한다면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가 강화된 경우에는 재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직후인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집단 감염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4차 백신 접종률도 90%를 넘어서는 등 지표가 안정됐다는 판단에 섭니다. 면회객은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임을 확인하면 칸막이를 사이에 두거나 인터폰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그 발생률이 많이 저하됐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해당하고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53일 만에 가장 적은 3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북북서쪽 7km 지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57차례 발생했습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산의 가시거리가 40m, 수원은 50m밖에 되질 않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인천, 울산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하늘이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평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합니다. 춘천은 14.1도 가리키고 있고요. 안동은 9.7도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와 광주가 30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까지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늦은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무척이나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방부에는 인사기획관이라는 국장급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해 공군 전체 장교들의 승진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입니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최근 이 인사기획관의 공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사와 관련해서 군심의 큰 동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여서 KBS 탐사보도부는 전방위적인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갑작스럽게 채용이 철회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채용 절차는 지난 8월 24일
공고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면접을 거쳐 후보자는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순위는 예비역 장성 A씨였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A씨의 경력입니다. A씨는 군 인사 경력자가 아니라 국방정책이나 군사 전략 수립 업무를 해온 이른바 정책 경력자였습니다. 인사가 그냥 사람 장사하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사 정책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 관련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필요하죠. A씨가 응시할 수 있었던 건 200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자격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공고 바로 전날 실무부서가 응시 자격에 정책 경력을 넣어 공고 계획을 장관실에 올렸고 이종섭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고 직전 A씨의 경력에 맞는 분야가 들어간 겁니다. 인사 업무에 정통한 예비역 장성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라고 확신했습니다. 굉장히 적어하게 생겼어요.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자격 조건을 그렇게 확대를 안 해주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못 보죠. 응시 자격 확대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기획관실 아래 국방정책 관련 부서가 일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기대와 달리 최종 면접자 7명 중 정책 경력자는 A씨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응시를 한 사람들한테 제가 좋은 의견을 들었어요. 7명 중에 1명밖에 안 왔으니까 인사 그냥 주로 근무 안 하신 분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격 요건 변경 방침을 보고받고 결정한 시점과 경위도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8월 중순쯤이라고 했지만 관련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던 중 국방부는 그제 적격자가 없다며 채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새롭게 올린 재공고문에도 자격 요건에는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예비역 준장 A씨는 방산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현 정부의 출범을 조용히 도왔고 실세와도 가까웠다는 것이 여당과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인사기획관 공고가 뜰 무렵 본인이 그 자리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입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옆에는 포럼 발족을 주도한 김용현 운영위원장이 앉았습니다. 현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왼쪽 자문단 자리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오른쪽에는 포럼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도 당시에 자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된 강구영 예비역 장성 등 포럼 참석자들 상당수가 정부 출범 이후 요직으로 이동했는데 A씨가 이 포럼의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다만 A씨는 방산기업 소속이라 포럼에서 공식 직함을 맡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얼쪽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여당의 한 관계자는 A씨는 포럼에서 영입할 사람을 물색하는 등 실무를 도운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기획관 공고가 뜰 무렵 A씨가 인사기획관 자리에 가게 됐다고 주변에 알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전역한 육사 출신 장군 중에 정책 분야 장군은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전략, 그다음 기획 이렇게 그렇게 돼 있겠네. 사실 우리 나라 잊어보니까 제가 이거 6월 정도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짐작을 했는데. 취재진은 A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국방부가 1순위에 있던 A씨를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를 한 뒤에도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2019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한 지 2년 가까이 지나서 나온 판결인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1인당 접대 액수가 김영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는 않았다.
피고인인 전 현직 검사들의 이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2020년 가을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라임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들이 강남 룸사롱에서 접대를, 그것도 라임 펀드 사건으로 훗날 수사받게 될 인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그해 12월 술자리 참석자 일부를 기소했는데 그때부터 술값 계산법이 논란이었습니다. 기준점은 이른바 김영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 1인당 접대 금액이 그걸 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파악한 술자리 참석자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 그리고 남호 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술값은 481만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5명으로 나누면 인당 96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남은 3사람의 술자리에서 밴드 비용 등 추가 금액 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국 3사람은 이 추가 비용을 더해서 인당 114만 원 정도의 향응비가 적용됐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참석자가 2명 더 있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술을 마셨다. 따라서 1인당 비용은 100만 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 등으로 볼 때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전 행정관도 참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최종적인 금액은 인당 93만 9천 원으로 계산하고 기소된 3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보고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술자리에 간 검사 3명에 대해 면직 등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그 징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건 핵심 인물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전 국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 전 공무원 A씨를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가법 위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일하면서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등재를 노리고 유네스코에 다시 추천서를 낸 건데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600년대 일본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섬. 탐방 코스가 된 갱도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입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나섰던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또 후보 잠정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내년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천서를 제출했다가 유네스코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推薦書暫定版、来年2月1日までに正式な推薦書を提出することとし、地元自治体と協力いたしまして 우리 정부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등재를 목표로 다시 후보 추천 절차에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가 잠정 추천서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면 사도광산은 오는 2024년 세계유산 후보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데다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등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2024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본이 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재추진에 앞서 이미 세계유산이 된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기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맞물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악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색 추적하는 연합훈련을 5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전투함 5척이 물 위로 떠오른 잠수함 한 척을 쫓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앞장서고 한국의 문무대왕함, 일본의 아사히함이 따릅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입니다.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색 식별해 추적하며 파악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첫 연합훈련을 했던 2017년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교류 등 안보협력만 하겠다는 입장에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잦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은 닷새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며 더욱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남아있지만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가는 한편 하지만 2018년 초계기 갈등은 양국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과 일본 초계기에 한국 구축함이 사격 목적의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이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강제동원 배상과 수출 제한 조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게 지금 자위대가 자기 땅에서만 자기 땅을 지키게 돼 있지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는 군대 아니야. 그래서 자위대 아니야. 정부는 11월 일본에서 예정된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보낼지를 놓고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어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는 40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빠르게 대피했지만 한 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큰 불꽃이 퍼져나오고 건물 잔해가 사방으로 튀어 날아갑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큰 불이 났습니다. 폭발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3층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까지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빵 소리 나면서 창문이 흔들리고 닫아놨던 철문 같은 것도 문이 다 열릴 정도였고. 폭발이 일어난 공장 정문 앞입니다. 폭발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공장 외벽이 모두 타버렸고 폭발로 인해 깨진 유리 파편도 여기까지 날아온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지역 내 총동원령을 내려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4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폭발 당시 건물 안에 있던 40명은 건물 관리자의 빠른 판단으로 대피했지만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빠져나오지 못한 20대 직원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적극적인 대피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인원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그나마 인명피해가 소방당국은 아세톤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고 직전 유증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장 측이 파악하고 이를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장 내부에 인화물질이 많아 추가 폭발 위험이 있었고 현장에 가득 찬 연기와 잔해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고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의 첫날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마 가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고속도로는 가장 심한 정체 단계인 매우 혼잡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무엇보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설 요금소부터 순산터널까지 정체까지 이어지고요.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잠원 일대 꽉 막힌
푸틴 정책에 이어지는데 경기권 지나기가 상당히 버거워졌습니다. 서울 요금소와 남사 일대 포함해 20여 킬로미터 구간 밀립니다. 중부선도 오늘 일제감치 정체 시작되면서 남이 쪽으로 하남과 산곡분기점 사이가 어렵고요. 강원권 향하는 차들도 많아서 서울 양양선 양양 쪽 강일부터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개천절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 전북 북부 내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낮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하늘이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호흡기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9.7도로 일부 내륙 지역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 30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합병이 불법이라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Люди, живущие в Луганске, Донецке, Херсоне и Запорожье, становятся нашими гражданами навсегда. 푸틴 대통령은 주민 투표에 따른 합법적 합병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점령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를 축출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Не знає, що таке гідність і чесність. Тому ми готові до діалогу з Росією, але вже з ін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nequivocally rejects and condemns these illegal annexations, and it will never recognize them, just as it did not recognize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오릅니다. 인상폭이 당초에 예고됐던 것보다 더 큰데요.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르는지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르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 올해만 세 번째 인상입니다. 원래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4.9원 오르는 것으로 이미 예고돼 있었지만 인상폭은 예고보다 더 컸습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추가 인상됐습니다. 기존 예고됐던 메가줄당 0.4원보다 더 많은 메가줄당 총 2.7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평균 월 2,270원, 가스요금은 서울 지역 가구를 기준으로 월 5,400원 오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 확대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석탄 등 원료의 수입 단가 폭등이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LNG와 석탄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물가 민생 여건을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오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는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춥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에만 가스요금은 10,000원, 전기요금은 6,000원가량 오르게 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중 한 사례를 살펴보니 입찰 담합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가 7년 연속 관공서 입찰에 성공했는데 형제회사를 활용해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태양광 전력의 품질을 점검하는 장비를 만드는 한 업체입니다. A업체의 관공서 입찰 관련 문서입니다. 2014년부터 7년간 A사만 14차례 연속 낙찰됐습니다. 납품한 점검기는 100여 대, 총 25억여 원어치입니다. 5년 전부터 B사가 함께 입찰하긴 했는데 늘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 제안서를 아예 안 내거나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A사 직원들 B사를 협력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업체 아세요? 협력관계로 알고 있는데 등기를 떼봤더니 두 회사 대표가 박모 씨로 동일합니다. 박 대표와 등기상 같은 주소인 오모 씨는 A사 감사이면서 B사 이사로도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겁니다. 대표님이시죠? 지금 현재. 사장님 자리 계신가요? 이쪽으로 출근 안 하시는데요. 박 씨가 B사를 들러리로 활용해 입찰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등기만 떼도 확인 가능했지만 지난 7년간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기조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일부 몇몇 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은 최근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A업체는 들러리 입찰 여부를 묻는 KBS의 질의에 입장이 없다는 답만 전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A업체를 포함해 370여 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중 330여 명은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젊은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영케어러라고 부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지만 일부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방임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지적장애 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오빠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매가 살았던 이 집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은 2달 전 무더운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화장실에 쓰러졌다. 함께 살던 오빠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동생은 숨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폭행과 영양실조. 오빠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그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낮았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한 것이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절은 언제부터였을까? 가장이었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7년 전 비극은 잉태됐습니다.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떠나보내자 집에 남은 건 남매뿐이었는데 동생은 또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온종일 간병이 필요한 상황, 오빠는 더 이상 바깥 생활도 경제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홀로 동생을 돌봐왔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탓에 남매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은둔의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네, 얼굴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오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책망하며 굶기고 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초기에는 이 피고인이 여동생을 잘 케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체벌이 이어지게 되고 자신도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온전한 정신에 있지 않고. 이런 비극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가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간병하다 끝내 범행에 이른 경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케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돌봄의 양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을 숨지게 한 사건의 본질, 죗값을 치를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는데 간병과 생계, 두 무거운 짐을 어떻게 동시에 짊어질 수 있을까요?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애플의 새 휴대전화 아이폰 14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형 휴대전화기의 출시를 틈타서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곳에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면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모두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입니다. 법이 유명무실해진 현장을 신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다음 주 출시하는 아이폰 14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상황. 그런데 넉 달 동안 한 달 약 9만 원을 내야 하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요구합니다.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전 예약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강요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저는 예약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니까. 다른 대리점 역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요구합니다. 가격 요금제는 9만 원 정도. 9만 원을 매달 안 쓰고는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기회가 없어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의 사은품 또는 현금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용비가 지원이 힘들겠죠. 그게 어떻게 지원이 돼요? 모두 위법 행위들입니다. 공시지원금 외에 지원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상 금지 행위입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고가 요금제 고객을 유치할수록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위법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신형 휴대전화 출시 기간에는 위법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요금 구조를 책정하고 강제하는 건 통신사입니다. 올해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접수된 단통법 위반 신고 2,600여 건의 28%는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연루된 불공정 행위였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올 시즌 은퇴하는 롯데 이대호가 자신의 마지막 대전원정에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대호의 선제 투런 포에 힘입은 롯데가 한화를 5연패에 빠뜨렸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3번 타자 이대호의 첫 타석. 원아웃의 주자 2루.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대호의 선제 투런 홈런. 4구 오른쪽 떨어집니다. 고승민의 안타. 롯데자이언츠의 연속 이닝 득점. 2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 밀어서 오른쪽 윅스 앞에 안타. 박상원의 쫓아가는 적시타. 스코어 3대1. 7번 타자 하주석. 3구 타격 내야를 건너갑니다. 한화 이글스 동점 성공. 주자 1루와 3루의 찬스를 이어갑니다. 낮은 볼 타격 1루수 전진 1루지라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역전에 성공한 하나 이글스 4대3. 걸렸어요. 오른쪽 윅스 펜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4대4 동점. 다시 역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네, 낮은 볼 타격 3루간 열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받고 역전을 향해 들어옵니다. 때렸습니다. 내야 땅볼 집어들어서 1루에서 세이브예요. 3루 주자 그 사이 홈으로 득점. 스코어 6대4 2점 차. 던졌어요. 높은 볼 스윙 인정.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1 점차 롯데자이언츠의 승리. 공간의 기록, 한국 현대건축 유산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70년대 실험적인 건축 기법으로 우리의 전통 양식과 기독교 건축을 아름답게 결합시킨 걸작, 김석재 건축가의 루스 체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루스 체프를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요. 큰 지붕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한 건축가, 한 개인의 혼이 담겨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 교정에서 살짝 그 큰 길에서 살짝 안쪽에 되게 멋있는 건물이죠. 옛날에 이제 능이 있었던 언덕에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 큰 덩어리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연세대학교에 그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루스재단에서 지명 연상을 해가지고 좋은 설계안이 나오면 거기다가 예산을 줘서 건립하는 그런 광화문대교를 지나가는데 옆에 그 비각이 환하게 비쳐 있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고유 그 지붕 형태 이런 걸 그때부터 한국적인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자 이제. 캔틸레버 구조란 양쪽에 기둥이 있지 않고 한쪽에만 기둥이 있는 방식으로 건축 설계가 어려워지고 그 콘크리트와 철골의 물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종교 건축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모험심 같은 것들, 그게 이제 3m, 4m, 5m가 넘어가면은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에 거의 17m에 가까운 캔틸레버 구조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실험적인 건축을 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식 체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는 어떤 재료적 특성을 임종업 선생의 주요한 그 건축적 생각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건축 세계를 구축해 나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스체프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의 포근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떤 그 장소를 만들고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 어떤 그 아우라를 갖고 있는 건물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장소에 있게 해주고 그것을 기억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건축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건물로 남아 있으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어떤 건축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그랬다. 그 참 본받을 문제다. (10월의) 첫날입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른 아침 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산의 가시거리가 40m, 천안도 50m밖에 되질 않고요. 안산과 수원, 홍성도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도, 울산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하늘이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한데요. 강릉이 20도, 대구 13.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이 28도, 대구와 광주 30도, 부산 28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방은 합병이 불법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규탄 결의는 무산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대폭 오릅니다. 전기 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2,270원, 가스는 서울 기준 가구당 월 5,4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해임안을 상정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고 야당은 외교 참사 대책위를 출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입국하면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오는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재개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합병이 불법이라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Люди, живущие в Луганске, Донецке, Херсоне и Запорожье, становятся нашими гражданами. навсегда. 푸틴 대통령은 주민 투표에 따른 합법적 합병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점령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를 축출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Він не знає, що таке гідність і чесність. Тому ми готові до діалогу з Росією, але вже з ін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nequivocally rejects and condemns these illegal annexations, and it will never recognize them, just as it did not recognize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의 합병 선언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규탄의 뜻과 함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당국자 등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도 단행을 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국민투표를 사기로 재차 규정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가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is never going to recognize this. And quite frankly, the world's not going to recognize it either. He can't seize his neighbor's territory and get away with it. It's as simple as that.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핵 사용 가능성을 비롯한 푸틴 대통령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발표 직후 미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당국자들과 하원 의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포로 고문 혐의 등으로 러시아 군 관계자들의 비자 제한에 나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전쟁 관련 물자 수송 등에 관여한 기업과 단체 57곳에 대한 수출 규제도 준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지위를 변경하려는 불법적 병합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는 게 미 당국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I also made clear that when Russia made this move,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would impose swift and severe costs on individuals and entities inside and outside of Russia.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결의안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은 유엔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침공으로 인한 국경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 규범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오릅니다. 인상폭이 예고됐던 것보다 더 큰데요. 정부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르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 올해만 세 번째 인상입니다. 원래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4.9원 오르는 것으로 이미 예고돼 있었지만 인상폭은 예고보다 더 컸습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추가 인상됐습니다. 기존 예고됐던 메가줄당 0.4원보다 더 많은 메가줄당 총 2.7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평균 월 2,270원, 가스요금은 서울 지역 가구를 기준으로 월 5,400원 오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 확대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석탄 등 원료의 수입 단가 폭등이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LNG와 석탄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물가, 민생 여건을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오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는 기존 18도에서 17도로 낮춥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에만 가스요금은 만원, 전기요금은 6,000원가량 오르게 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용량 사업자들은 더 큰 폭으로 요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최소 11.9원, 최대 16.6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 요금의 부담이 커진 곳은 대기업들뿐만이 아니죠. 산업구조상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영세 제조업체들도 역시 날로 오르는 전기 요금에 한숨이 나온다고들 말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도금업체. 도금하는 모든 작업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환기 설비는
전기 사용이 더 많습니다. 올해 이미 2차례 올린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또 오른다는 소식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로 인해서 소모되는 전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점점점 요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죠.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는 이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와 전기 사용량은 비슷했지만 지난 8월 전기요금은 28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요금이 저렴한 심야전기 사용도 시도했지만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전기를 아끼겠다고 심야전기를 쓴다고 야간에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전체 에너지의 78% 이상을 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조, 금형 등 기초 제조업을 일컫는 6대 뿌리산업의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은 평균 15%에 달합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대기업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열처리나 주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생산원 원가의 한 20-30% 정도로 차지를 합니다.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고효율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요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기초 제조업체들이 고효율 기기를 구매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어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해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후폭풍이 계속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른바 외교 참사 대책위를 출범시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이 거부된 건 2016년에 이어 역대 2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이성적 의회 폭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이 저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안을 상정했던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의 외교 참사 비판에 대해선 상대국도 괜찮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억지 자해라고 했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대책위까지 출범시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무능과 말실수의 화살을 화풀이식으로 언론을 향해 겨누고 진실 규명만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나섰는데 국민도 눈과 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이런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와 만 5세 취향 논란이 불거졌던 8월 초와 같은 최저치입니다. 지난주보다 긍정은 4%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외교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전 비용 전체를 확인한 결과 1조 원이 넘는다는 자체 추계액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비까지 포함해 자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496억 원이 들 거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1조 원이 5천억 원이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이나 영빈관 신축 예산 등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 관련 예산만 8천억 원대에 달할 거라고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또 기존 청와대 용도 변경 관련 사업에 541억 원,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 개방에 드는 483억 원 등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산이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큰 관련성이 없는 사업까지 허위로 계상해 이전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기적의 산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 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대통령실도 가장 큰 비중인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1조 원 주장은 자의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정보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9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향한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오늘부터는 국내에 입국할 때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도 사라져 원하는 사람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입국할 때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0시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부터 대상입니다. 국내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0.9%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화 추세인 방역 상황과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입국 시 증상이 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역 단계에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뒤에 검사 받기를 원한다면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가 강화된 경우에는 재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직후인 4일부터는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집단 감염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4차 백신 접종률도 90%를 넘어서는 등 지표가 안정됐다는 판단에 섭니다. 면회객은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임을 확인하면 칸막이를 사이에 두거나 인터폰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그 발생률이 많이 저하됐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해당하고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고 위중증 환자 역시 53일 만에 가장 적은 3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국방부에는 인사기획관이라는 국장급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해 공군 전체 장교들의 승진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죠.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하는 이 중요한 자리인데 최근에 인사기획관의 공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사와 관련해서 군심에 큰 동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KBS 탐사보도부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갑작스럽게 채용이 철회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채용 절차는 지난 8월 24일 공고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면접을 거쳐 후보자는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순위는 예비역 장성 A씨였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A씨의 경력입니다. A씨는 군 인사 경력자가 아니라 국방정책이나 군사 전략 수립 업무를 해온 이른바 정책 경력자였습니다. 인사가 그냥 사람 장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사 정책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 관련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필요하죠. A씨가 응시할 수 있었던 건 200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자격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공고 바로 전날 실무부서가 응시 자격에 정책 경력을 넣어 공고 계획을 장관실에 올렸고 이종섭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고 직전 A씨의 경력에 맞는 분야가 들어간 겁니다. 인사 업무에 정통한 예비역 장성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라고 확신했습니다. 특정하게 굉장히 촉발이 있었어요.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격 조건을 그렇게 확대를 안 해주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못 보죠. 응시 자격 확대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기획관실 아래 국방정책 관련 부서가 일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기대와 달리 최종 면접자 7명 중 정책 경력자는 A씨 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응시를 한 사람들한테 제가 2명 정도 이야기 들었어요. 7명 중에 1명밖에 안 왔으니까 인사 분야 주로 근무 안 하신 분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격 요건 변경 방침을 보고받고 결정한 시점과 경위도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8월 중순쯤이라고 했지만 관련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던 중 국방부는 그제 적격자가 없다며 채용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새롭게 올린 재공고문에도 자격 요건에는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예비역 준장 A씨는 방산기업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현 정부의 출범을 조용히 도왔고 실세와도 가까웠다는 것이 여당과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인사기획관 공고가 뜰 무렵 본인이 그 자리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입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 옆에는 포럼 발족을 주도한 김용현 운영위원장이 앉았습니다. 현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 왼쪽 자문단 자리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오른쪽에는 포럼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도 당시에 자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된 강구영 예비역 장성 등 포럼 참석자들 상당수가 정부 출범 이후 요직으로 이동했는데 A씨가 이 포럼의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다만 A씨는 방산기업 소속이라 포럼에서 공식 직함을 맡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얼쪽 할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은 나는데. 여당의 한 관계자는 A씨는 포럼에서 영입할 사람을 물색하는 등 실무를 도운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기획관 공고가 뜰 무렵 A씨가 인사기획관 자리에 가게 됐다고 주변에 알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전역한 육사 출신 장군 중에 정책 분야 장군은 굳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전략, 그다음 기획 이렇게 그렇게 돼 있길래 사실 우리 다들 잊어보니까 제가 이거 6월 정도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짐작을 했는데. 취재진은 A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국방부가 1순위에 있던 A씨를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를 한 뒤에도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통일외교부의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지금까지의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평양 순난 일대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0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일은 독도 공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 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송수아입니다. 2019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한 지 2년 가까이 지나서 나온 판결인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1인당 접대 액수가 김영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는 않았다. 피고인인 전현직 검사들의 이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2020년 가을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라임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들이 강남 룸사롱에서 접대를, 그것도 라임 펀드 사건으로 훗날 수사받게 될 인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그해 12월 술자리 참석자 일부를 기소했는데 그때부터 술값 계산법이 논란이었습니다. 기준점은 이른바 김영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 1인당 접대 금액이 그걸 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파악한 술자리 참석자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 그리고 남호 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술값은 481만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5명으로 나누면 인당 96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남은 3사람의 술자리에서 밴드 비용 등 추가 금액 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국 3사람은 이 추가 비용을 더해서 인당 114만 원 정도의 향응비가 적용됐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참석자가 2명 더 있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술을 마셨다. 따라서 1인당 비용은 100만 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 등으로 볼 때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전 행정관도 참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최종적인 금액은 인당 93만 9천 원으로 계산하고 기소된 3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보고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술자리에 간 검사 3명에 대해 면직 등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그 징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건 핵심 인물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건설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시 전 공무원 A씨를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가법 위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일하면서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을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등재를 노리고 유네스코에 다시 추천서를 낸 건데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600년대 일본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섬. 탐방 코스가 된 갱도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입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나섰던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또 후보 잠정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내년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천서를 제출했다가 유네스코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推薦書暫定版来年2月1日までに正式な推薦書を提出することとし、地元自治体と協力いたしまして 우리 정부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등재를 목표로 다시 후보 추천 절차에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가 잠정 추천서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면 사도광산은 오는 2024년 세계유산 후보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데다 한국과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등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2024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본이 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재추진에 앞서 이미 세계유산이 된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기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맞물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악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색 추적하는 연합훈련을 5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전투함 5척이 물 위로 떠오른 잠수함 한 척을 쫓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앞장서고 한국의 문무대왕함, 일본의 아사히함이 따릅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입니다.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색 식별해 추적하며 파악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첫 연합훈련을 했던 2017년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교류 등 안보 협력만 하겠다는 입장에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찾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은 닷새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며 더욱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남아있지만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가는 한편 하지만 2018년 초계기 갈등은 양국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과 일본 초계기에 한국 구축함이 사격 목적의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이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강제동원 배상과 수출 제한 조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게 지금 자위대가 자기 땅에서만 자기 땅을 지키게 돼 있지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는 군대 아니야. 그래서 자위대 아니야. 정부는 11월 일본에서 예정된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보낼지를 놓고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어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는 40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빠르게 대피했지만 한 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큰 불꽃이 퍼져나오고 건물 잔해가 사방으로 튀어 날아갑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갑작스러운 폭발로 큰 불이 났습니다. 폭발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3층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까지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빵 소리 나면서 창문이 흔들리고 닫아놨던 철문 같은 것도 문이 다 열릴 정도였고. 폭발이 일어난 공장 정문 앞입니다. 폭발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공장 외벽이 모두 타버렸고 폭발로 인해 깨진 유리 파편도 여기까지 날아온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지역 내 총동원령을 내려 2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4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폭발 당시 건물 안에 있던 40명은 건물 관리자의 빠른 판단으로 대피했지만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빠져나오지 못한 20대 직원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적극적인 대피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인원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그나마 인명피해가 소방당국은 아세톤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고 직전 유증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장 측이 파악하고 이를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장 내부에 인화물질이 많아 추가 폭발 위험이 있었고 현장에 가득 찬 연기와 잔해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고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오늘 아침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인데요. 천안은 지금 가시거리가 50m, 안산과 화성은 60m밖에 되질 않습니다. 안개에다가 먼지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에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하늘이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이 14.1도, 대전 13.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와 광주 30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에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주택가에 건립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이슬람 신도들과 관할구청이 법적 다툼을 벌여서 이슬람 신도 측이 최종 승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희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청과 이슬람 신도 간의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슬람 사원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은 최근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슬람 신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소음 발생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건립 반대 현수막과 집회 천막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반대 주민 40여 명은 구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신 북구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주민들은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들 편에서 중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후보 토론 때 그 사원 부지를 매입하고 자국민의 삶의 평안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한 그거를 지켜달라고. 인권단체는 대구 북구청이 애초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을 더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편향적이고 혐오차별에 가까운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주민과 무슬림 여학생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역할을. 이와 별도로 이슬람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도 10여 건에 이르면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폴란드 수출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모두 48대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수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애초에 우리 공군에 납품을 하려 했던 훈련기를 우선 수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KBS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종사 양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경공격기 FA-50 48대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에 12대가 먼저 인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근본 FA-50 이행 계약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서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12대는 내년에 우리 공군이 납품받기로 했던 훈련기 TA-50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TA-50에 무장과 레이더를 추가하면 폴란드에 수출하려는 FA-50이 됩니다. 당초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훈련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TA-50 20대를 공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투 조종사를 위한 훈련기에는 대표적인 노후 전투기 F-5와 KF-16 전투기가 일부 사용됐는데 F-5를 순차적으로 도태시키고 KF-16을 당초 목적인 전투 임무로 전환하기 위해 새 훈련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계약에 따라 12대가 내년에 공군에 배치돼야 하지만 이걸 폴란드로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군의 TA-50 배치 계획은 2년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효율적인 조종사 교육 훈련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국방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국방부는 현재 보유 중인 TA-50과 KF-16으로도 조종사 교육을 할 수 있다면서도 새 훈련기를 적기에 전력화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젊은이들을 가족 돌봄 청년 또는 영케어러라고 부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지만 일부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방임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지적장애 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오빠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매가 살았던 이 집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은 2달 전 무더운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이 화장실에 쓰러졌다. 함께 살던 오빠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동생은 숨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폭행과 영양실조. 오빠 A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그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낮았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한 것이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단절은 언제부터였을까? 가장이었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7년 전 비극은 잉태됐습니다.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떠나보내자 집에 남은 건 남매뿐이었는데 동생은 또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온종일 간병이 필요한 상황, 오빠는 더 이상 바깥 생활도 경제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홀로 동생을 돌봐왔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탓에 남매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은둔의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네, 얼굴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오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책망하며 굶기고 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초기에는 이 피고인이 여동생을 잘 케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체벌이 이어지게 되고 자신도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온전한 정신에 있지 않고 이런 비극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가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간병하다 끝내 범행에 이른 경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케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돌봄의 양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을 숨지게 한 사건의 본질, 죗값을 치를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는데 간병과 생계, 두 무거운 짐을 어떻게 동시에 짊어질 수 있을까요?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천절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 고속도로가 아주 혼잡하겠는데요. 벌써부터 나들이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심해서 정체는 더 길어지고 있는데 이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가 짧은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가 상당합니다.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동탄부터 남사까지 계속 어렵고요. 이제 천안 지역 지나기도 많이 답답합니다. 천안 휴게소까지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선 타고 목포 쪽으로 가는 길, 서서울 요금소와 매송 사이가 꾸준히 어려운데요. 지금 서해대교를 포함해 서쪽 지역은 가시거리가 매우 짧으니까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권으로 향하는 서울 양양선 양양 쪽 강일부터 화도까지 꽉 막혀 있고 영동선 타고 강릉 쪽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용인 부근 정체가 급증하면서 신갈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그래도 강원도 지나기는 괜찮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 중심부인 퉁구스카 강 주변. 하늘에서 파란 불빛이 보이더니 그 뒤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울리는 진동과 큰 소리. 서울시 면적 3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고 주변에서 방목되던 술록 약 1,500마리가 죽었습니다. 지름 약 50m의 소행성이 충돌한 것으로 추측되는 퉁구스카 폭발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은 100년 뒤인 2013년에도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첼라빈스크주에 지름 약 15m의 소행성이 떨어지다 폭발하면서 거대한 운석우가 내린 거죠. 다친 사람은 약 1,500명, 피해액은 3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소행성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사가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었죠. 결과 먼저 보실까요? Never before seen images of the Morphos will be coming to start. 3, 2, 1. Oh my gosh. Oh wow. Awaiting visual confirmation.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공전 주기가 시간으로 한 7분 정도 더 감소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행성들은 몇억 킬로, 몇천만 킬로부터 지구로 날아오기 때문에 몇 미리, 몇십 센티미터의 속도와 궤도의 차이가 지구에 도달했을 때는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지구로 오고 있는 먼 거리의 소행성에 궤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충격을 줘 지구를 비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현재 지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알려진 소행성은 약 25,000개. 물론 대부분의 소행성이 지구를 비껴가거나 지구에 진입한다고 해도 대기권에서 소멸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지름 100m의 작은 소행성만 떨어져도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100m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10메가톤 정도의 위력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한 국가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입니다. 그 소행성이 크기 100m 하면 별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엄청난 속도를 갖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핵무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로 오는 소행성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선 얼마나 소행성을 빨리 발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소행성이 멀면 멀수록 작은 충격에도 큰 궤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늦게 발견하면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충돌기라든지 우주선을 만드는데도 몇 년이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5년 전에는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사는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2182년 1750분의 1 확률로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지름 490m의 소행성 벤누를 막기 위한 우주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 지구에 떨어진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위력으로 봐서는 TNT 20만 메가톤 정도가 됩니다. 20만 메가톤. 그러면은 지구 한 대륙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약 6,600만 년 전 지름 10km에 달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 멸종당했다고 전해지는 공룡.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이런 미래. 이제 우리의 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안다 그러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 천안의 가시거리가 50m고요. 안산과 화성은 60m밖에 되질 않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에다가 먼지까지 뒤엉켜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경기도와 인천, 울산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경기 남부와 서울, 인천과 충남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서 하늘이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4.4도, 강릉 19.8도, 부산 18.9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의 기온 28도, 광주와 대구 30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내일은 늦은 오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개천절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늦더위는 물러가고 날이 꽤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